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소설이자 여러 번 영화화된 안나 까레리나에서 안나가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꾼 꿈의 한 장면으로 상상해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안나는 정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기차와 죽음은 꿈 상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꿈에서 한 여자가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꿈꾼이는 그 여성이 안나 카레니나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꾼이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꿈이 전하는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실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안나 카레니나가 죽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꾼이가 새로운 인식을 성취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서 변화가 일었다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상류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영위하던 안나는 운명처럼 브론스키를 만났고 그 로맨스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안나는 남성의 찬미와 숭배,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와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안나의 죽음으로 사라진 것은 한 차원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남성과 벌이는 로맨스가 존재의 허기를 채워줄 것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롭기보다 위험하거든요. 사랑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 또는 원형적 주제입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온 심오한 원형적 주제를 한 개인이 의식으로 통합해낸다는 것은 격정 같은 강렬한 감정을 맛보는 것과는 관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로맨틱 러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치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안나가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역시 수동성과 의존적 태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거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를 살아가던 여성입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안나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관료이자 거물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귀족 남편의 사회적 입지는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과 교육은 보모와 가정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철저하게 막혀있던 시절이었죠. 안나의 사회활동은 여느 귀족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교 모임으로 제한됩니다. 무료한 일상을 달래는 길은 한껏 치장하여 사교 모임을 드나드는 일뿐입니다. 그곳에서 공허한 환담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상징을 다룰 때 기차는 강고한 집단성, 계급사회, 집단주의적 태도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꿈에 기차가 등장하면 집단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기 좋습니다.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집단 안에서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성찰하라고 꿈이 제안하고 있으니까요. 꿈꾼이 자신이 집단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집단 내 규율이나 규범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 그 방식과 태도는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에 소속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욕구는 밀쳐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너무나 작은 위치에 두는 습성은 없는지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안나가 기차를 타고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뒤 가난한 철도 노동자가 기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나는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철도 노동자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유한 귀족의 아내였던 안나 카레니나는 똑같이 기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기차에 치여 죽었다는 것 하나뿐일까?
외적으로 이들의 신분 차이는 대단히 커 보였으나 실상 이 둘의 사회적 처지는 다르지 않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 짐작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적어도 톨스토이의 무의식은 그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철도 노동자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약자입니다. 기차로 상징되는 사회는 그를 쉽게 밀고 가버립니다. 기차가 밀어버린 노동자는 처참한 지경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안나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편을 둔 안나 역시도 실상 집단 내 약자에 지나지 않았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브론스키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선택이라 할 수 없거든요. 의존할 대상을 옮겨가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안나의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고 그럴수록 상대에 집착하게 되었죠. 혹시라도 집단에서 내쳐질까 여성이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집단에서 조금이라도 갈등을 빚고 누군가의 반발을 사거나 집의 권력에 눈밖에 날 경우 자신이 내몰릴 처지에 대해 여성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 안나의 이미지는 집단의 명과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끝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생기와 존재의 빛을 전적으로 한 남성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나약한 여성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무언가가 외부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의 소멸이기도 합니다. 남성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체성은 확인받을 길이 없다라는 믿음의 소멸이기도 하고요. 브론스키를 만나기 전 안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화려한 조명을 제공해준 존재는 안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방편에 기대어 한동안 잘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은 집단에서 자신의 개성을 지켜내는 법에 서툰 것 같습니다. 여성이 먼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나 관점을 지우고자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개성이나 자신만의 시각이 갖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는 그대로 여성의 시각으로 자리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조차 집단의 눈치를 보게 되죠. 괜시리 도전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도 같고 집단의 호의를 잃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안나의 내면에 그러한 공포가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단이 제공하는 혜택을 풍요롭게 누리던 안나, 귀족 사회가 그녀를 향한 호의를 멈췄을 때 안나의 두려움은 치솟았죠. 집단에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친절한 안내자는 없죠. 자신의 삶을 걸었던 브론스키는 안나가 소망하는 멋진 이정표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단에서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호시탐탐 이정표를 투사할 남성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이며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그런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조언을 듣지만 여전히 주저합니다.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 길,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를 확보하는 길은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힌 안나는 점점 더 자신을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로 몰고 갑니다. 종국에는 이성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기차가 여성에게 미치는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여성들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의미 있는 힘도 부재한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 생존의 보탬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성이 자신의 내면에서 안나 카레니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선 첫 걸음을 떼야 하는데 가난한 철도 노동자와 부를 화려하게 누렸던 안나 카레니나의 처지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철도 노동자와 안나 카레니나에게 가해진 사회적 제약이 너무도 컸었고 사회가 그 둘에게 제시하는 선택지의 내용들은 초라할 정도로 제한적이었죠. 궁지로 몰린 둘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죽음이었죠. 사회가 그 둘에게 지정해준 혹독한 자리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었죠. 약자로 내몰린 개인은 오직 자신을 던져 집단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브론스키는 어떤 의미일까? 브론스키는 안나가 사회적 거물의 아내, 한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고 안나에게 직진한 인물입니다. 이는 오직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낼 때만 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나도 매 순간 자신에게 직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에게 집중하여 좀 더 창조적인 삶을 꾸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열망이 안나의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속박을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 브론스키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브론스키가 보여준 과감한 용기는 안나 자신의 가능성이었을 테지만 안나는 그 황금을 브론스키에게 던져버렸죠. 그리고 의존을 반복할 뿐이었죠. 안나가 그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으나 용기를 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브론스키가 구현한 것입니다. 안나는 개성을 지닌 한 존재로 자신을 바라봐주고 싶었던 것인데 격정을 지나는 와중에도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성들이 깨쳐야 할 진실이 있다면 브론스키가 보여준 모든 행동은 안나 스스로 살아내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용기는 안나가 삶으로 살아내고 싶었던 용기였던 겁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질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1874년 제정 러시아 시대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심리적 시대가 이 안나가 살던 시대랑 정말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나가 기차에 뛰어든 게 큰 용기를 낸 거구나. 자기가 항상 그 기차 안에서만 옴짝달싹 못하다가 그거와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용기를 낸 거구나. 진짜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 로맨틱 러브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그게 제가 취약해질 때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좋은 자질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을 보면 되게 설레이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취하는 어떤 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뭔가 선택받고 싶은 그 순간 딱 그 마음 상태로 딱 되는 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내 환상이 있고 내 현실에서는 내가 남성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내 모든 태도들은 진짜로 나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지금 동시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 상황에서 그 안나가 기차에 탁 부딪히는 그 선택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순간순간 갈등하게 되거든요. 아, 이거를 깨고 나가야 돼라고 부딪혀야 되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고 되게 무섭고 정말 그냥 부딪히면 부서질 것 같고 그 두려움이 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진실 같은데 안나의 남편이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 안나를 파괴하잖아요. 이혼을 안 해주고 아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브론스키와 사이에서 낳은 딸 역시도 자신의 딸로. 진짜 그거는 정말 무서운. 근데 그게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귀족들의 어떤 허위의식, 위선적 방식이었겠죠. 그 브론스키가 보여줬던 용기가 사실은 안나가 자기 자신에게 발휘하고 싶었던 거였다. 이 말이 계속 이제 저한테 크게 와닿은 게 점잖고 기차 안의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자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게 깨져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나는 항상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에 온 힘을 써왔고 그러면 나한테 뭔가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그 브론스키의 용기인데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만 난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 더한데 브론스키가 안나를 향해 직진하는 그 장면들, 그 이야기들, 그 전개들이 되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게 어렵거든요. 특히 저는 내가 느끼는 진실된 감정,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볼 때 지금 내 시선이 뭔지가 너무 아득하니까 그거를 내가 언제 찾을 수 있지?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로맨틱 러브에 대한 환상에 내가 꽂혔던 거구나. 남자가 여자를 보는 어떤 그 시선, 그 결핍만큼 투사했던 거구나. 근데 그러면서 나와 그 안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부러웠어요. 정말 다 던졌다는 거. 그래서 부딪힐 수 있었구나, 이게. 그 장벽을 너무나 강하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약자였는지 사실은. 내가 본 그 가난한 철도 노동자와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난 안나가 깨달았다고 보거든요. 깨달았겠죠. 톨스토이는 알았어요. 하여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축약본으로 된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공감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사랑 이야기인데 일단 뭐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 얼마나 사랑에 대한 판타지가 크겠어요.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닌 거야. 일단 그거부터가 이제 나한테는 충격이야. 왜냐하면 난 그때 막 순정 만화, 하이틴 로맨스 막 이런 거 읽던 사람인데 읽으니까 막 처절해. 그리고 여자는 미쳐가고 있고 그러다가 기차에 몸을 던져 죽고 또 다 귀족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귀족들의 심리 묘사, 그 뭐 집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별 상관도 없고 이게 또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읽지 말아야 할 책을 읽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화가 났다고. 막 붕괴하는 마음이 있었어. 왜 여자만 죽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봐. 얼마나 공평해. 둘 다 죽이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톨스토이가 사진 보면 되게 비관적으로 보이잖아.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톨스토이가 왜 대문호인지 알겠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귀족들의 이야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키티, 레빈, 안나, 브론스키, 그 남편, 뭐 공작 부인 이런 심리 묘사들로 이루어지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약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사실은 어렸을 당시에는 그 가난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이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귀족들의 이야기인데 왜 여기 이런 장면이 등장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귀족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톨스토이가 드러내고 싶었던 거는 약자의 처지.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소설에서 레빈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귀족이지만 농민들과 같이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러면서 이 농사를 짓고 농민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이제 가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레빈의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부들은 아무 말이 없거든. 그들은 가치 이런 걸 따질 그게 없어. 그냥 살아갈 뿐인 거야. 그런 것에도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 그런 몇몇 장면들로 사실 안나 카레니나는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이구나라는 게 신기했지. 레빈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도 그도 귀족 사회의 일원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레빈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었고 레빈 역시도 귀족 사회에서 이렇게 비난의 눈초리를 계속 받거든요. 이상한 삶을 살잖아. 귀족들이 볼 때는. 괜히 그냥 농부들과 농사를 짓고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안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기이한 약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본인을 뭐 감춰지고 가려지고.
그 그 화려함에, 허울은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자신이 하는 기만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